그런데 우리 한국은 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조선이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주권, 나라의 권리, 국민된 권리를 뺏기는데 이때 이 권리와 함께 뭐까지 술을 빚고 마실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함께 뺏겨버립니다. 매우 치욕적인 우리 한국 술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는 사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이 제국주의자들도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뭔가를 마구 뺏어가면 반발을 사니까 아주 세련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 바로 세금을 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걷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렇게 한국의 이 공산품 산업을 살펴보니까 전체 공산품의 규모 중에서 주조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조 산업에 세금을 매기면 아주 많은 세금을 갈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주세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소비세 관련 법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가양주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술을 빚을 수 있는 권리와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술을 빚었고 아무나 술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가양주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주세법이 등장하면서 이제 술은 국가의 면허를 득해야만 빚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가양주 문화가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면허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게 바로 이 주세법의 제정이 가지고 있는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 주세법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16년에 주세령을 제정하고 반포하게 되는데 이 주세령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국에 모여 있는 많은 주류 회사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세령 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무려 39만 개나 되는 곳에서 술을 빚었습니다. 주세령 제정 후에는 약 2,900개 정도의 양조장만 남게 됩니다. 이러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세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39만 개나 되는 양조장을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2,900개 정도의 양조장만 관리하면 되니까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들은 점점점 대형화됩니다. 술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가양주 문화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가양주 문화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주세령의 제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는데 바로 전통적인 우리 술이 완전히 말살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세령의 제정에 보면 이 영에서 조선주라 함은 조선의 재래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탁주, 약주 및 소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주는 어디 갔을까요? 청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청주라고 부르던 것은 전부 약주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청주는 일본인들이 국주라고 생각하는 사케가 한자로 청주를 쓰다 보니까 조선에서 청주라는 이름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뺏긴 청주라는 명칭은 지금도 완벽하게 부활이 되지 못하고 현재 주세법에서도 약주와 청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술이 가지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도 우리 전통주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이 1960년대가 되면 한국은 만성적인 쌀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분식 장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만들도록 장려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농림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 그게 뭐냐? 약탁주 제조에 있어서 쌀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막걸리는
이제 쌀로 빚을 수가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일본이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우리 정부 스스로 내리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술은 쌀로 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빚었느냐? 바로 미국의 원조 물자였던 밀가루로 술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밀가루 막걸리가 많이 유통이 됐고 이러면서 우리 전통주의 품질이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풀린 것은 1977년도에 우리가 쌀 사정이 나아지면서 풀리기는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게 이렇게 약탁주 제조에 있어서 쌀 사용을 금지했는데 청주만큼은 쌀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랬냐? 약주는 우리 전통적인 제법으로 만드는데 청주는 이때 당시에도 일본식 제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로 빚고 일본식 누룩인 입국을 사용해 가지고 일본식 청조 제조법으로 만든 것은 허가해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일본식 술은 그대로 남겨두고 혜택도 줬는데 우리 약주나 탁주는 쌀로 빚을 수 없도록 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전통주에서는 그 발전을 더디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중일은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에 들어오면서 아주 가파른 속도로 국력이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국력이 발전하는 동안에 술도 적잖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이 경제 개발에 아주 훌륭한 윤활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고도 성장과 함께 완전히 망가졌던 주류 산업이 완벽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케는 정말로 훌륭한 술로 거듭나게 되고 일본이 이제 전 세계의 부를 다 쓸어 담듯이 하다 보니까 사케도 고급 사케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사케 소비량의 절대량이 아주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컵 사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뚜껑만 딱 닫은 한 컵 분량 보통 180ml 정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청주가 이렇게 이런 컵에 만들어져서 특히나 골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1964년에 처음 개발됐습니다. 왜 개발됐느냐? 바로 일본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자신감의 발로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술을 마시자면서 이렇게 컵 사케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64년은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되고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였죠. 일본이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컵 사케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1980년대가 되면 아주 새로운 물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종이팩에 담긴 사케가 등장합니다. 종이팩은 단순히 종이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코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술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집적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술을 좀 더 많이 유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통 과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 종이팩 개발에 오래 매달린 끝에 1980년대가 되면 종이팩이 이제 일본의 술을 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술을 담는 패키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감은 80년대가 되면 아주 더 확장이 돼가지고 글로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사케 회사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다가 현지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곳은 1979년에 오제키라는 일본의 사케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고 89년에는 일본의 유명한 사케 회사인 월계관이라는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다양한 일본 사케 회사들이 미국 현지에 사케 공장을 세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료가 바로 쌀과 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유명한 쌀이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쌀인데 이 칼로스라는 쌀은 대량 생산되는데 품질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 때 매우 싼 가격에 술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지하수도 풍부했습니다. 물이 좋으니까 이거에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 환경이다 그래가지고 사케를 만들어내는데 미국 현지에서 만든 사케가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스시나 덴푸라나 우동 같은 일본 음식이 미국 시장에 대중적으로 퍼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음식은 항상 술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 현지에 만들어진 사케 회사들은 일본 술의 세계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케는 이랬는데 소주는 어떻게 되느냐? 소주는
아주 더디게 발전을 합니다. 더디게 발전을 하다가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제1차 소주 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따뜻하게 데운 소주를 김이 모락모락 소주를 마시는 이 광고가 나오면서 일본에 이게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 데운 소주를 이렇게 마시는 게 유행처럼 번집니다. 이러면서 1970년대 후반에 소주 붐, 제1차 소주 붐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소주가 이제 일본 전국으로 퍼지게 되죠. 퍼지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또 한 번 소주 붐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또 따뜻하게 데운 청주가 아니라 글라스에 얼음을 담고 찬물을 붓고 거기에 이제 소주를 부어가지고 희석해서 먹는 소주, 이런 소주를 미즈와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독한 소주를 이렇게 차가운 물과 희석해서 마시는 이런 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술이 젊은 층에 엄청나게 유행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사케를 아주 고급 술이라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케를 마시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 요즘 말로 아재들이나 마시는 술이 되고 소주를 마시는 것은 세련된 젊은이들의 술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이러면서 일본 전국적으로 소주 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열풍에서 매우 독특한 문화가 생기는데 일본 사람들은 술을 병째로 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술을 병째로 시켜 먹는 문화가 바로 이 제2차 소주 붐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먹다가 남는 것은 소주를 키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이 문화가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생겨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주가 엄청난 양이 판매되게 되고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소주의 판매량이 사케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걸 굳이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술의 전통주의 붐도 이런 것처럼 마시는 방식을 바꿔주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통주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일본 사케를 뛰어넘기 위한 일본 소주 회사들의 노력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산업화 윤활유가 희석식 소주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사진에서 보시는 술은 청주입니다. 사실 우리 60년대까지는 이 청주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60년대에 유행했던 술집의 형태가 스탠드바였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서서 마시는 술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술 한 잔을 시키고 그러면 안주는 주인이 알아서 이제 조금 내줍니다. 이렇게 서서 마시는 술집, 이 서서 마시는 술집에서는 청주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산업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술을 이렇게 청주를 마시듯이 스탠드바에 서서 여유롭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반주로 소주 한두 병 마시게 되니까 도수가 약한 청주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197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술은 소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